2026년 5월 2일, 일본이 4년 만에 러시아 원유 수입을 전격 재개했습니다. 전격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어제까지 안 사겠다고 했던 나라가 갑자기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사기 시작하면 다음은 어디겠어요? 한국입니다. 실제로 한국 정유사 고위 임원들이 2026년 3월에 산업통상부랑 상해동원 회의를 했어요.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SOIL, GS칼텍스 다 모여서요. 안건이 뭐였냐? 러시아산 원유 도입 방안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름은 돋는 게 뭐냐면요. 우랄유 가격이 지금 배럴당 40달러까지 빠졌어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저예요. 같은 시기 국제 유가, 그러니까 브렌트유는 70달러를 넘는데 우랄유는 30달러나 싸게 팔리고 있는 거예요. 이유랑 영국이 새로 만든 가격 상한선이 47달러 60센트입니다. 기존 지칠 상한선이 60달러였는데 이걸 시장가 15%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어디에 팔든 47달러 이상으로 팔 수가 없어요. 그 이상으로 팔리면 보험사도 못 끼고 운송하는 유조선도 지칠 기팔단 배는 못 써요. 사실상 가격이 천장으로 막혀있는 상태로 1년 넘게 출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아픈 일이냐. 러시아 정부 예산의 약 30%가 에너지 수입에서 나와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금도 거기서 나오고요. 그 핵심 동맥이 1년 넘게 잘려있는 셈이에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가격이 낮아도 누구한테든 팔아야 외화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한국한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사가라.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왜 갑자기 러시아가 한국한테 이렇게 매달리는 구조가 됐는지, 한국 정제산업이 가진 진짜 카드가 뭔지, 그리고 김정호 교수가 말한 전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하는 진짜 이유까지 다 풀어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다음 정유주 뉴스 볼 때 어떤 게 진짜 시그널인지 보입니다. 먼저 러시아 원유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부터 봐야 해요. 숫자로 뜯어보면요. 2022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러시아 원유 수출의 80%가 딱 두 나라로 갔어요. 중국이 47%, 인도가 38%, 두 나라 합쳐서 80%입니다. 인도가 하루에 약 150만 배럴을 사가고 중국이 약 200만 배럴을 사갔어요. 서방 제재로 유럽길이 막히니까 동쪽 두 나라가 다 떠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에요. 2025년 10월부터 트럼프 인정부가 러시아 원유 수입국에 2차 제재를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2차 제재가 뭐냐면 저는 직접 제재가 아니라 러시아 원유를 사가는 나라랑 거래하는 미국 기업이나 은행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인도,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 원유 싸게 사봤자 미국 시장에 못 팔게 되는 거죠. 인도하고 중국한테 압박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인도하고 중국이 러시아 원유 수입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인도는 원래 150만 배럴 사가던 걸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고 중국도 200만 배럴 수입선을 다른 나라로 분산시키는 중이에요. 갑자기 러시아의 80%짜리 안전벨트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식당 매출의 80%를 단골 두 명한테 의존하던 사장이 있어요. 그 단골 두 명이 갑자기 안 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장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새 손님 찾아야죠. 그것도 절박하게요. 그 새 손님 후보 1순위가 일본이고 2순위가 한국인 겁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어드리면요. 러시아가 한국한테 매달리는 게 한국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러시아가 다른데 다 막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막혔다는 사실이 한국한테는 카드로 작용하는 거죠. 협상카드는 상대방이 다급할 때 더 강해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카드가 뭔지 봐야 해요. 한국이 가진 게 뭐길래 러시아가 매달리고 김종우 교수가 부러움 받는다고 표현하는 거냐? 답은 정제 능력입니다. 한국의 원유 정제 능력은 하루 336만 배럴이에요. 세계 5위입니다. 위에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러시아, 4위 인도가 있는데 5위가 한국이에요. 인구로 보면 한국이 5천만 명이고 인도가 14억 명이거든요. 인구 28배 차이 나는데 정제 능력은 한국이 인도 바로 다음이에요. 인구하고 영토 생각하면 정상이 아닌 순위예요.
근데 단순히 양만 많은 게 아니에요. 단일 정제 설비 능력으로 따지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어요. 울산 단지하고 여수 단지가 워낙 거대해서요. SK에너지 울산은 단지 하나만 해도 일본 최대 정유사 단지보다 큽니다.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압도적이에요. 효율도 좋고 비용도 적게 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 정유사들은 중질 고항, 그러니까 무겁고 지저분한 원유를 처리하는 고도화 설비를 잘 갖추고 있어요. 우라류나 동시베리아, 에스퍼, 원유 같은 러시아산은 좀 무거운 편이거든요. 한국 정유사들은 이걸 처리할 능력이 있어요. 일본 정유사보다 더 잘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러시아가 싸게 더 던지고 싶은 무거운 원유를 받아서 정제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안 됩니다. 한국이 그중 하나예요. 사면 곧바로 마진이 나오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진짜 부러운 부분이 시작돼요. 한국은 사기만 하지 않아요. 정제해서 다시 팔아요. 2024년 한국이 원유를 850억 달러어치 수입했어요. 그리고 정제한 석유 제품을 500억 달러어치 수출했어요. 850억에 사서 500억에 다시 파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원유 수입의 60% 가까이를 다시 외화로 회수하는 구조예요. 한국 수출 품목 3위가 석유 제품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다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한국은 사실상 정유 강국이에요. 어디로 팔까요? 호주가 16%, 싱가포르 14%, 일본 12%, 미국 10%예요. 잠깐만요. 일본한테도 석유 제품을 팔고 있어요. 한국이요. 일본이 자기들 정유 능력이 있는데도 한국 석유 제품을 사가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정제 인프라가 효율이 좋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진짜 부러운 게 뭐냐? 한국은 중동에서도 사고 러시아에서도 살 수 있는 유일한 입지예요. 2024년 기준으로 한국 원유 수입 중 사우디가 34.2%, UAE 10.7%, 이라크 10.9%, 쿠웨이트 8.4%, 중동 비중이 68.8%예요. 한국 정부가 도입선 다변화야 매년 1,700억 원을 쓰고 있는데도 중동 비중이 70%에서 잘 안 떨어져요. 그만큼 중동 의존도가 깊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근데 동시에 미국산 원유 비중도 17%까지 올라와 있어요. 셰일 혁명 이후에요. 미국이 셰일로 산유국이 되면서 한국은 미국에서도 원유를 사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러시아 원유까지 들어오면 한국은 중동 빼고 미국 빼고 러시아 빼고 동남아까지 거의 모든 산유국에서 살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이게 외교적으로 어떤 의미냐? 한 나라한테 원유를 의존하지 않으니까 그 나라 정치, 변동이나 가격 협박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우디가 가격 올리겠다 하면 더는 미국산을 더 사면 되고요. 미국이 갑자기 셰일 못 팔겠다고 하면 중동에서 더 사면 돼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카드까지 더해지는 거죠. 세계에서 이런 균형은 외교 카드를 가진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일본은 중동 의존도가 90%가 넘고 중국은 러시아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인도는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데 미국 압박을 받는 처지예요. 한국처럼 어디서 어떤 은을 살 수 있는 입지를 가진 나라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화 교수가 부러움 받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안 부러우냐? 일본도 5월에 재개했잖아요. 근데 일본은 자기들 정제 능력이 한국만큼 안 돼요. 그리고 일본은 한국한테 석유 제품을 사가는 처지예요. 일본 입장에서 한국이 러시아 원유까지 받아서 정제하기 시작하면 한국 정제 마진은 더 좋아지고 일본은 그 한국 제품을 더 비싸게 와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일본이 배 아플 구조예요. 여기서 결정타가 하나 더 있어요. 정유사 실적이에요. 2025년 4분기에는 정유사 합산 영업이익이 약 1.9조 원이에요. 연간으로 약 2조 원입니다. 정제 마진은 그러니까 싱가포르 GRM이 11월부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글로벌 정제 설비 순증설 부담이 줄어들고 러시아산 석유 제품 제재가 강화돼서 공급이 빠진 영향이에요. 거기에 중국 정제 능력이 줄고 있다는 변수까지 겹쳐서 향후 5년
정제 마진이 안정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러시아 원유 도입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유사 영업 이익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도입 결정은 정부 협의 단계라 확정은 아니에요. 한국 정유사들이 러시아 원유를 사기에는 변수도 만만치 않아요. 첫째, 미국 세컨더리 제재 리스크가 있어요. 일본은 미 재무부가 한시적 일반 면허를 발급해줘서 길이 열렸지만 한국도 그게 가능하냐는 미정이에요. 둘째,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가 빠져 있어서 결제 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는 기술적 문제가 남아 있어요. 셋째, 2026년 2월에 러시아 측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들리면 보복하겠다는 시한부 발언도 있었어요. 정치적 리스크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가야 한다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러움 받는 카드라고 무조건 다 받는 게 답이 아니라 어떻게 받느냐가 더 중요한 시점이에요. 근데 그 협상 자체를 시작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게 중요해요. 안 받아도 카드를 손에 들고 있고 받아도 카드를 손에 들고 있어요. 어느 쪽이든 협상 우위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러시아는 우라류 40달러 시대의 유산한선 47 갈러로 천장이 막혀 있고요. 80%를 차지하던 중국하고 인도가 트럼프 압박으로 발을 빼고 있어요. 일본이 5월에 재개했고 한국 정유는 서사도 산업부랑 도입 방안을 논의했어요. 한국은 세계 5위 정제 능력에 중진류 처리, 고도화 설비까지 갖추고 있어서 러시아가 던지고 싶은 원유를 받아서 정제에 팔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예요. 거기에 중동 68.8%, 미국 17, 10%라는 다변화 포트폴리오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게 김종훈 교수가 말한 부러움 받는 한국의 진짜 모습이에요. 무역국자 외환 보이고 반도체, 자동차 같은 눈에 띄는 자산 그 외에도 정제산업이라는 잘 보이지 않는 자산이 글로벌 에너지 변동기에 진짜 카드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봐야 할 신호 3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 정유사의 분기, 정제마진을 체크하세요. 싱가포르 복합, GRM이라고 부르는 지표예요. 정유사 IL, 자료나 에너지 전문 매체의 분기마다 나옵니다. 이 지표가 6달러 이상이면 마진은 안정권, 8달러 넘어가면 호황, 사이클로 보시면 됩니다. 둘째, 산업통상부 보도자료를 분기마다 한번 확인하세요. 러시아 원유 도입 방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가 제재 면허가 나왔는지가 다 거기 올라옵니다. 러시아 도입이 실제로 성사되는 시점에 정유사 주가가 한 단계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셋째, 한국 원유 수입 통계를 가끔 보세요.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들어가면 월별, 국가별 수입량이 다 나옵니다. 중동 비중, 미국 비중, 러시아 비중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한국 외교의 무게, 중심이 어디로 가는지 보여요. 비중이 갑자기 흔들리는 건 정유주뿐 아니라 환율, 물가에도 영향을 주는 시그널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솔직히 한국 경제 자랑이 좀 낯설잖아요. 뉴스 보면 항상 위기, 부동산, 환율 같은 어두운 이야기만 나오니까요. 근데 숫자를 직접 보시면 한국이 가진 카드가 진짜 만만치 않아요. 정제 능력 세계 5위, 석유 제품 수출 500억 달러, 중동에서 사우디까지 미국까지 러시아까지 다 살 수 있는 준형 외교 카드. 이런 이야기가 가끔은 나와도 되잖아요. 위기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카드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다음 협상에서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국이 러시아 원유를 도입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아니면 미국 제재 리스크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보세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진짜 궁금합니다. 저는 쉬운 답 대신 숫자 안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를 같이 찾아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